조용한 밤, 오늘은 조선의 어느 장터 끝 주막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주막은 크지 않았습니다. 낮은 처마 아래에는 오래된 술독 몇 개가 놓여 있었고 문 앞에는 비에 젖은 집신들이 자주 나란히 놓였습니다. 장터를 오가던 장사꾼들, 나그네, 품팔이꾼, 길 잃은 선비들이 그곳에서 잠시 몸을 녹였습니다. 주막의 주인은 설연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설연은 남편 없이 홀로 주막을 꾸려갔습니다. 손님에게 술을 내고 국밥을 끓이고 방을 치우고 장부를 적는 일까지 모두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주막집 여인이라며 쉽게 낮춰보기도 했지만 설연은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단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비 오는 밤 굶주린 선비 하나가 그 주막 문턱에 쓰러지듯 들어왔습니다. 그 선비의 이름은 강윤재였습니다. 훗날 그는 과거에 급제해 벼슬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출세는 은혜를 갚는 길이 아니라 은혜를 지우는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몇 해 뒤 윤재가 붉은 관복을 입고 고을에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모두 길가로 나와 그를 구경했습니다. 가난한 선비였던 그가 과거에 급제해 당당히 말을 타고 돌아왔으니 사람들은 하늘이 낸 인재라며 손뼉을 쳤습니다. 설연도 주막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장부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장부의 표지는 손때로 달아 있었고 모서리는 여러 번 접힌 듯 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빚장부가 아니었습니다. 굶주린 윤재에게 내어준 밥값, 방값, 약값, 종이와 먹값, 그리고 그가 과거 공부를 이어가도록 설연이 감당한 세월이 적힌 기록이었습니다. 설연은 그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윤재는 그녀를 알아보고도 시선을 돌렸습니다. 곁에 있던 양반과 사람들이 묻자 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 여인은 그저 예전에 묵던 주막의 주인일 뿐입니다. 그 한마디에 설연의 얼굴에서 빛이 사라졌습니다. 주막의 주인일 뿐. 비 오는 밤 그의 젖은 도포를 말려주던 사람도, 굶주린 배를 채워주던 사람도, 시험 보러 갈 여비를 마련해 주던 사람도, 밤새 기침하던 그에게 약을 다려주던 사람도 모두 그 말 한마디 속에서 지워졌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설연을 안타깝게 보았고 어떤 이는 괜히 주막집 여인이 출세한 선비에게 기대를 걸었다며 비웃었습니다. 설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장부를 품에 안고 윤재 앞에 섰습니다. 나으리, 이제 저는 나으리께 무엇입니까? 윤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하지 마시오. 설연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것은 제 말입니까? 아니면 나으리께서 잊으려는 지난 세월입니까? 윤재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정진사의 집안 사람들이 그를 보고 있었고 곧 혼인 이야기가 오갈 정소윤도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윤재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는 설연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는 듯 낮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내게 베푼 것은 주막의 장사였소. 나는 손님이었고 그대는 주인이었을 뿐이요. 그 말에 설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장부를 조용히 펼쳤습니다. 이 장부에는 손님에게 판 술값만 적혀 있지 않습니다. 나으리가 굶어 쓰러진 날 외상으로 먹은 밥, 과거 공부를 하겠다며 빌려간 종이와 먹, 열병으로 누웠을 때 다려드린 약, 그리고 나으리가 떠나기 전 직접 남긴 약속까지 있습니다. 윤재의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장부로 향했습니다. 설연은 떨리는 손으로 장부의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흐릿하지만 분명한 윤재의 손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과거에 급제하면 반드시 돌아와 은혜를 갚겠다. 설연을 잊지 않겠다. 장터는 조용해졌습니다. 윤재는 급히 장부를 덮으려 했지만 설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장부는 돈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으리께서 어떤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섰는지 잊지 말라는 기록입니다. 그 말은 술렁이는 장터 위로 조용히 퍼졌습니다. 윤재는 처음으로 당황했습니다. 그는 벼슬을 얻었고 양반과 혼인을 앞두었고 사람들의 축하를 받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지우고 싶었던 가난한 시절이 낡은 장부 한 권으로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서련은 더 이상 큰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그 차분함이 윤재에게는 더 두려웠습니다. 은혜를 잊은 사람은 빚을 갚지 않은 사람보다 더 가난한 법입니다. 그날 장터 사람들은 처음으로 출세한 선비의 관복보다 주막집 여인의 낡은 장부를 더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과거제와 선비의 출세 구조, 주막과 장터 여성의 생계, 은혜와 의리의 윤리 신분과 혼인 문제, 그리고 장부와 약속문이 진실을 밝히는 증거가 되는 과정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역사 감성 스토리텔링입니다. 일부 인물과 장면, 대사, 사건 전개는 몰입을 위해 각색되었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은 폭력적인 복수가 아닙니다. 주막집 여인이 배신한 선비에게 칼을 들이대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굶주린 선비를 살리고 공부를 돕던 여인이 그 선비가 출세한 뒤 버림받고도 품격을 잃지 않은 채 진실을 밝히는 이야기입니다. 조선 사회에서 과거 급제는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세가 은혜를 지우는 핑계가 될 때 그 출세는 오히려 사람의 됨됨이를 드러내는 시험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시간을 몇 해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서련과 윤재가 처음 만난 비오는 밤으로 말입니다. 그날 밤 장터에는 비가 세차게 내렸습니다. 해가 지기 전부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밤이 되자 처마 끝에서 물줄기가 쏟아졌습니다. 장꾼들은 일찌감치 짐을 싸서 떠났고 주막 안에는 품팔이꾼 두어 명과 늙은 박노파만 앉아 있었습니다. 서련은 아궁이에 장작을 더 넣고 큰 솥에 남은 국을 저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손님이 적어 수입은 줄었지만 그만큼 늦게 들어오는 나그네를 외면하기 어려웠습니다. 길에서 비를 맞은 사람은 따뜻한 국 한 그릇만으로도 살아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주막 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젖은 바람과 함께 한 선비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도포는 빗물에 무겁게 젖어 있었고 갓은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말라 있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들어오자마자 문턱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서련은 급히 다가갔습니다. 나으리 괜찮으십니까? 선비는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젖은 책 몇 권을 꺼내려다 손을 떨어뜨렸습니다. 책들은 바닥에 떨어져 젖은 종이 냄새를 냈습니다. 박노파가 혀를 찼습니다. 저 꼴을 보니 며칠 굶은 선비 같구먼. 서련은 사람을 부르지 않고 먼저 따뜻한 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젖은 도포를 벗기게 한 뒤 아궁이 가까운 자리에 앉혔습니다. 선비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밥값은 지금 없소. 그러나 한양에 올라가 과거를 볼 사람이요. 언젠가 반드시 갚겠소. 서련은 그 말을 듣고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주막에 많았습니다. 떠돌이 장꾼도 도망친 품팔이도 운 나쁜 나그네도 모두 언젠가 갚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서련은 잠시 망설였지만 굶주린 사람 앞에서 장부부터 내밀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차렸습니다. 밥은 조금 더 눌러 담았고 국물도 넉넉히 부었습니다. 선비는 처음에는 체면을 지키려 천천히 먹으려 했지만 곧 허기를 이기지 못하고 숟가락질을 빠르게 했습니다. 서련은 그 모습을 모른 척했습니다. 사람은 배고플 때 가장 초라해집니다. 그리고 그 초라한 순간을 누군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련은 등을 돌려 다른 그릇을 닦았습니다.
한참 뒤 선비는 빈 그릇을 내려놓고 작게 말했습니다. 고맙소. 서련은 장부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성함은 무엇이라 적을까요? 선비는 젖은 책을 품에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강윤재라 하오. 서련은 장부에 그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이름이 자신의 삶에 깊이 박히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윤재는 남쪽 고을에서 올라온 가난한 선비였습니다. 집안은 본래 양반이라 했지만 오래전에 가세가 기울어 논밭도 거의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번 과거가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떨어지면 더 이상 책을 붙들 힘도 집으로 돌아갈 낯도 없다고 했습니다. 서련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주막에는 사연 많은 사람이 많았지만 윤재의 말에는 이상하게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존심이 강했지만 그 자존심마저 굶주림 앞에서는 꺾여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서련은 비어있던 작은 방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방값도 지금은 외상으로 적겠습니다. 몸부터 말리십시오. 윤재는 놀라 그녀를 보았습니다. 어찌 이렇게까지 해주시오. 서련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비오는 밤에 사람을 길가로 내보내면 장부에 적힌 돈보다 마음에 남는 빚이 더 큽니다. 다음 날 아침 박노파는 서련을 따로 불렀습니다. 저 선비에게 너무 마음 쓰지 말거라. 가난한 선비는 배고플 때는 은혜를 말하지만 글줄이 트이고 운이 풀리면 제일 먼저 지난 가난을 부끄러워하는 법이다. 서련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밥 한 그릇 내준 것뿐입니다. 박노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밥 한 그릇으로 시작되는 일이 무서운 법이다. 주막을 오래 드나든 노파답게 사람 마음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련은 그때 그 말을 깊이 새기지 않았습니다. 윤재는 며칠 동안 주막에 머물렀습니다. 몸이 회복되자 그는 주막 한쪽에 앉아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술잔을 기울이고 장꾼들이 떠드는 와중에도 그는 글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은 처량하면서도 대견해 보였습니다. 서련은 가끔 그에게 남은 국이나 식은 밥을 데워주었습니다. 윤재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새벽에는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마당 한쪽에서 글을 외웠고 밤에는 등잔불이 닿을 때까지 책장을 넘겼습니다. 먹이 부족하면 물을 조금 더 타서 흐린 먹으로 글을 썼고 종이가 모자라면 이미 쓴 종이 뒷면에 다시 글을 적었습니다. 서련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주막에서는 술값을 떼먹는 사람도 많았고 거짓말로 동정을 사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윤재는 적어도 공부만큼은 진심인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서련은 장터에서 남은 종이 몇 장과 먹 한 자루를 사와 그의 방문 앞에 놓았습니다. 윤재가 놀라 물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오? 서련은 아무렇지 않은 듯 대답했습니다. 주막 장부 쓰려고 산 것인데 조금 남았습니다. 쓰실 일이 있으면 쓰십시오. 사실은 그를 위해 산 것이었습니다. 윤재는 그 종이와 먹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겠소? 서련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급제하시면 주막에 손님이라도 많이 데려오십시오. 농담처럼 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재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급제하면 반드시 돌아오겠소. 그때는 오늘 받은 밥과 방, 종이와 먹값을 모두 갚고 그대가 다시는 장부 걱정하지 않게 하겠소. 서련은 웃고 넘기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오래 혼자 살아왔습니다. 주막집 여인은 늘 사람들 사이에 있었지만 정작 자신의 곁을 지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윤재의 말이 약속인지 배고픈 선비의 다짐인지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말이 서련에게는 오랜만에 들은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서련의 장부에는 윤재의 이름이 점점 자주 등장했습니다. 밥 한 그릇, 국 한 사발, 방 한 칸, 종이 5장, 먹 한 자루, 약 한 첩. 처음에는 외상값을 기록하기 위한 장부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장부는 이상하게 다른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윤재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그리고 설현이 얼마나 조용히 그를 도왔는지를 보여주는 세월의 흔적이 되었습니다. 설현은 윤재에게 갚으라고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장부를 볼까봐 일부러 뒤쪽에 적었습니다. 윤재도 처음에는 미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는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국밥을 먹고도 나중에 갚겠소라 말했고, 방값이 밀려도 과거가 끝나면 모두 갚겠소라 했습니다. 설현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겨울이 가까워지던 어느 날 윤재는 심한 기침으로 쓰러졌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줄이고 찬 방에서 글을 읽은 탓이었습니다. 설현은 급히 약방에 가서 약을 지어왔습니다. 약값은 적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설현은 아궁이 옆에서 약탕기를 지키며 밤을 새웠습니다. 윤재는 열에 들떠 헛소리를 했습니다. 떨어지면 끝이다. 이번에도 떨어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설현은 낮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급제하지 못해도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선 살아야지요. 윤재는 흐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설현. 내가 급제하면 그대 은혜를 잊지 않겠소. 반드시 돌아오겠소. 그때 처음으로 그는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막집 여인도 주모도 아니었습니다. 설현. 그 한마디에 설현은 약탕기에서 올라오는 김 너머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윤재가 회복된 뒤 그는 설현에게 직접 글을 써주었습니다. 낡은 장부의 마지막 장에 짧은 약속을 적었습니다. 과거에 급제하면 반드시 돌아와 은혜를 갚겠다. 설현을 잊지 않겠다. 붓끝은 힘이 없었지만 글씨는 분명했습니다. 설현은 그 장부를 조심스럽게 덮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빈 문서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언젠가 윤재가 돌아왔을 때 함께 웃으며 볼 수 있는 기억이라 여겼습니다. 봄이 오면 윤재는 한양으로 떠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설현은 장터에서 조금씩 돈을 모아 길에서 먹을 말린 밥과 헌 도포를 손질해 주었습니다. 박노파는 그런 설현을 보며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마음을 너무 깊이 주지 말거라. 설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윤재는 장부 위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이번 과거에 붙으면 제일 먼저 이 주막으로 돌아오겠소.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쉽게 변하는 것은 가난할 때 한 약속이라는 것을 설현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봄이 오자 윤재는 한양으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장터에는 매화가 피기 시작했고 먼 길을 떠나는 선비들이 하나둘 길을 나섰습니다. 설현은 며칠 전부터 말린 밥과 장아찌, 헌 도포를 손질해 두었습니다. 새 것은 아니었지만 비를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도록 해진 곳을 꿰매고 소매 끝도 다시 접어 박았습니다. 윤재는 그것을 받아들고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그대는 어찌 늘 이렇게까지 해주시오. 설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길에서 쓰러지지 말고 시험장까지 가셔야지요. 윤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이번에 급제하지 못하면 그대 얼굴을 어찌 보겠소. 설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급제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나으리가 지금까지 견딘 세월이 헛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떠나는 아침 주막 앞에는 짙은 안개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윤재는 낡은 책 보따리와 설현이 싸준 음식 꾸러미를 들고 문 앞에 섰습니다. 박노파도 마루 끝에 앉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선비 나으리 사람은 배고플 때 한 말을 잊지 말아야 하오. 윤재는 조금 민망한 듯 웃었습니다. 어찌 잊겠습니까? 이 주막에서 받은 은혜는 제 몸에 새겨두었습니다. 그는 설현을 바라보며 다시 말했습니다. 급제하면 제일 먼저 돌아오겠소. 설현은 대답 대신 장부를 꺼내 보였습니다. 장부 마지막 장에는 윤재의 약속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재는 그 글을 보고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그 글은 내가 쓴 것이니 내가 지킬 것이요. 그렇게 말한 뒤 그는 안개 낀 길로 걸어갔습니다. 윤재가 떠난 뒤 주막은 예전처럼 바빠졌지만 설현의 마음 한쪽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오가고 술잔이 부딪히고 장꾼들이 큰 소리로 흥정을 해도 그녀는 가끔 문 밖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누군가 한양 소식을 가져오지 않을까? 혹시 시험을 보러 간 선비들이 돌아오며 윤재의 이름을 들려주지 않을까? 설현은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나는 그저 그가 무사하길 바랄 뿐이다. 그러나 마음은 말처럼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장부를 펼칠 때마다 윤재의 이름이 적힌 줄들을 보았습니다. 밥값, 방값, 종이값, 약값. 그 숫자들은 돈처럼 보였지만 설현에게는 밤새 끓인 약탕기에 김과 젖은 도포의 냄새 그리고 돌아오겠다는 목소리로 읽혔습니다. 박노파는 그런 설현을 보며 자주 혀를 찼습니다. 기다림은 빛보다 무서운 것이다. 돈은 못 받으면 포기라도 하지 마음은 포기하려 해도 자꾸 되돌아온다. 설현은 장부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이 약속한 말을 지키는지 보는 것뿐입니다. 박노파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약속을 믿는 것도 기다림이다. 설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노파는 이어 말했습니다. 선비가 나쁘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사람은 높은 곳에 오르면 낮은 때의 얼굴을 부끄러워하기 쉽다. 너는 그가 돌아오면 반갑게 맞되 돌아오지 않아도 내 삶이 무너지지 않게 해라. 설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으로는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윤재만은 다를 것이라 믿고 싶었습니다. 몇 달 뒤 한양에서 내려온 장군 하나가 주막에 들렀습니다. 그는 술 한 사발을 마시며 오래 과거 급제자들의 이름을 읊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큰 관심 없이 듣다가 익숙한 이름이 나오자 모두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윤재라 했소. 남쪽 고을 출신인데 글이 아주 빼어나다 하더이다. 설현은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박노파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그 이름이 맞소. 장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소. 듣자니 꽤 좋은 성적으로 붙었다던데. 주막 안이 술렁였습니다. 설현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기쁨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는 안도가 밀려왔습니다. 그가 살았구나. 견뎌냈구나. 설현은 그날 밤 장부를 꺼내 마지막 장의 약속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과거에 급제하면 반드시 돌아와 은혜를 갚겠다. 윤재의 급제 소식은 며칠 만에 장터 전체로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설현의 주막에 와서 말했다. 주모, 이제 큰 은혜를 입었으니 그 선비가 돌아오면 주막도 크게 고쳐주겠구려. 어떤 이는 농담처럼 말했고 어떤 이는 부러움 섞인 눈으로 보았습니다. 설현은 그 말에 웃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바란 것은 큰 주막도 돈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윤재가 돌아와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해주고 지난 세월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기쁨이 커질수록 이상한 불안도 함께 자랐습니다. 한양에서 급제한 선비가 정말 장터 끝 주막으로 돌아올까? 양반과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면 주막집 여인의 외상장부가 그에게 자랑스러운 기억으로 남을까? 아니면 지워야 할 흠으로 느껴질까? 설현은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스스로를 꾸짖었습니다. 믿기로 했으면 믿어야 한다. 얼마 뒤 윤재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글씨는 예전보다 훨씬 단정했고 종이도 좋은 것이었습니다. 설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에는 감사의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대의 도움을 잊지 않았소.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대의 밥과 방, 약과 종이가 큰 힘이 되었소. 지금은 일이 많아 곧 내려가지는 못하나 때가 되면 반드시 찾아가겠소. 설현은 그 문장을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박노파도 옆에서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아직 살아있구나.
그러나 노파는 곧 덧붙였습니다. 다만 편지는 얼굴이 아니다. 사람은 얼굴을 마주해야 마음을 알 수 있다. 서련은 편지를 곱게 접어 장부 사이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아직 약속은 끝나지 않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재가 한양에서 이름 있는 집안 어른들의 눈에 들었다는 말이었습니다. 글재주가 뛰어나고 처신이 단정하여 장래가 밝다는 평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소식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에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따라왔습니다. 고을에 명망 있는 양반 정진사가 윤재를 사위로 삼으려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정진사의 딸 정소유는 그를 알고 예법이 바르며 집안도 넉넉하다고 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술렁였습니다. 급제한 선비가 양반과 규수와 혼인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길처럼 여겨졌습니다. 다만 그 말을 들은 서련의 얼굴은 조금 굳었습니다. 박노파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재가 너와 혼인을 약속한 적이 있더냐? 서련은 한참 뒤 대답했습니다. 말로는 여러 번 돌아오겠다 했습니다. 박노파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돌아오겠다는 말과 혼인하겠다는 말은 다르다. 서련은 그 말을 알고 있었습니다. 윤재가 정식으로 혼인을 청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수없이 은혜를 갚겠다 했고 서련을 잊지 않겠다 했으며 주막의 장부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밤에는 그 말들이 혼인보다 더 깊은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출세한 뒤에는 그 말들이 얼마든지 흐려질 수 있다는 것을 서련은 뒤늦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장부를 꺼내 윤재의 글씨를 다시 보았습니다. 과거에 급제하면 반드시 돌아와 은혜를 갚겠다. 서련을 잊지 않겠다. 혼인하겠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잊지 않겠다는 말은 있었습니다. 서련은 그 한 줄에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사람의 약속은 꼭 혼인 문서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굶주린 밤의 감사 속에도 있습니다. 그해 가을 윤재가 고을로 돌아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장터는 들떴습니다. 과거 급제자가 돌아오는 일은 고을의 경사였습니다. 수령은 사람을 보내 길을 정리하게 했고 정진사의 집안에서는 손님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서련은 아무 말 없이 주막을 청소했습니다. 오래된 문사를 닫고 아궁이를 정리하고 윤재가 머물던 작은 방의 이불도 햇볕에 말렸습니다. 박노파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한 듯 말했습니다. 그가 이 주막으로 먼저 올 것이라 생각하느냐? 서련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돌아온다면 부끄럽지 않게 맞고 싶습니다. 노파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련의 마음이 이미 다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칠 것을 알면서도 기다리는 마음은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윤재가 돌아온 날 장터길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예전의 윤재가 아니었습니다. 낡은 갓과 젖은 도포 대신 단정한 관복과 새갓을 갖추었고 곁에는 정진사의 집안 사람들과 고을 아전들이 따랐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집안에서 저리 출세했으니 참으로 대단한 인물이다. 장차 큰 벼슬도 하겠구나. 윤재는 사람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서련은 주막 문 앞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쁜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가까이 올수록 이상하게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옷은 빛났고 말투는 정돈되었고 눈빛에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서련이 알던 굶주린 선비의 얼굴을 조금씩 가리고 있었습니다. 윤재의 말이 주막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서련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으리. 윤재의 눈이 잠시 그녀를 향했습니다.
그 순간 서련은 그가 자신을 알아보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곧 시선을 돌렸습니다. 정진사의 집안 사람 중 하나가 물었습니다. 아는 사람이요. 윤재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묵던 주막의 주인일 뿐이요. 그 말은 크지 않았지만 서련의 귀에는 너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주막의 주인일 뿐. 서련은 손에 들고 있던 걸레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장터 사람들 몇몇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구는 안타까운 눈이었고 누구는 흥미로운 구경거리를 발견한 얼굴이었습니다. 윤재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막 앞을 지나 정진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련은 주막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박노파만 남아 그녀 곁에 앉았습니다. 울고 싶으면 울어라. 서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혹시 많은 사람 앞이라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박노파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람은 많은 사람 앞에서 진짜 마음이 드러나기도 한다. 서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윤재에게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정진사의 집안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주막집 여인에게 아는 척하기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출세한 사람에게는 지켜야 할 체면이 생겼을지도 모른다. 서련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러나 가슴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체면 때문에 은혜를 모른 척한 사람은 언젠가 은혜 자체를 부정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밤이 깊었을 때 주막 뒤쪽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련이 문을 열자 윤재가 서 있었습니다. 낮에 화려한 관복은 벗고 평범한 도포를 입고 있었지만 예전과 같은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서련은 한참 그를 바라보다가 안으로 들였습니다. 윤재는 주변을 살피며 낮게 말했습니다. 낮에는 미안했소. 사람들이 많아 어쩔 수 없었소. 서련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많으면 모른 척해야 하는 사람입니까? 윤재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리 말하지 마시오. 내 처지도 생각해 주시오. 이제 나는 막 벼슬길에 들어선 몸이요. 한양에서도 고을에서도 보는 눈이 많소. 서련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나으리의 길을 막으려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돌아오겠다는 말을 믿었을 뿐입니다. 윤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돌아왔지 않소. 이렇게 찾아왔으니 약속을 어긴 것은 아니오. 서련은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미안함이 먼저 보였을 얼굴에 이제는 계산이 먼저 보였습니다. 그녀는 장부를 꺼내 놓았습니다. 이 장부를 보시겠습니까? 윤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장부 이야기는 나중에 합시다. 지금은 조심해야 하오. 정진사 댁과 혼인 이야기가 오가고 있어. 서련은 그 말을 듣고 손을 멈췄습니다. 혼인. 이미 소문으로 들었지만 윤재의 입에서 직접 듣는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녀는 낮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무엇입니까? 윤재는 대답을 피했습니다. 그대는 내게 큰 도움을 준 사람이요. 그 은혜는 갚겠소. 돈으로든 무엇으로든. 서련은 그 말에 처음으로 작게 웃었습니다. 돈으로 갚을 수 있는 은혜였다면 이렇게 아프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윤재는 불편한 듯 자리에서 몸을 움직였습니다. 서련, 세상 일은 마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오. 나는 이제 더 큰 길을 가야 하오. 정진사 댁과 혼인하면 내 앞길이 열릴 것이고 그대에게도 나쁠 것은 없소. 내가 넉넉히 보답하겠소. 서련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보답이라 하셨습니까? 윤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하는 만큼은 아니어도 그동안의 외상값과 수고비는 마련해 보겠소. 서련의 얼굴이 차분해졌습니다. 나으리, 제가 그동안 장사만 한 것이라면 외상값을 받으면 끝납니다. 그러나 나으리가 열에 들떠 쓰러졌을 때 제가 밤새 약을 다린 것도 수고비입니까?
비 오는 밤 젖은 책을 말려드린 것도 반갑십니까? 나으리가 설연이라 처음 제 이름을 불렀던 밤도 그저 주막 장사의 일부였습니까? 윤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 끝에 윤재는 낮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그때의 일을 크게 생각하는 것은 알겠소.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꺼내면 서로 곤란해질 뿐이요. 내 혼인 이야기가 깨지면 그대에게도 좋을 것이 없소. 설연은 그 말을 듣고 천천히 장부를 덮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나으리는 은혜를 갚으러 온 것이 아니라 은혜를 조용히 묻어달라 부탁하러 온 것이군요. 윤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말이 지나치요. 설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나친 것은 제 말이 아니라 나으리의 이즘입니다. 그녀는 장부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 장부는 돈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으리가 지난 세월을 부끄러워하고 저를 지우려 한다면 이 장부는 다른 의미가 될 것입니다. 윤재는 불안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설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잊은 사람에게는 기록이 답을 하게 해야지요. 윤재가 돌아간 뒤 설연은 한참 동안 주막 뒤쪽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바깥에는 가을 바람이 불고 있었고 장터의 등불은 하나둘 꺼지고 있었습니다. 윤재가 남기고 간 말은 오래도록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꺼내면 서로 곤란해질 뿐이요. 그 말은 미안하다는 말보다 고맙다는 말보다 더 선명했습니다. 윤재에게 지난 세월은 갚아야 할 은혜가 아니라 숨겨야 할 흠이 되어 있었습니다. 설연은 장부를 펼쳤습니다. 밥값, 방값, 종이값, 먹값, 약값. 한 줄 한 줄은 평범한 외상 기록처럼 보였지만 설연에게는 그날의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비에 젖어 떨던 윤재, 굶주림의 숟가락을 놓지 못하던 윤재, 열에 들떠 헛소리하던 윤재, 그리고 설연의 이름을 처음 불렀던 윤재. 그녀는 조용히 장부를 덮었습니다. 다음 날 박노파는 윤재의 밤 방문 이야기를 듣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놈이 결국 은혜를 돈으로 셈하겠다 했단 말이냐. 설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파는 마른 손으로 마루를 탁 쳤습니다. 돈으로 갚을 수 있는 은혜가 있고 돈으로 갚으려 드는 순간 더 큰 죄가 되는 은혜가 있다. 내가 그놈을 위해 밤새 약을 달인 것을 어찌 수고비라 하느냐. 굶어 죽을 사람을 살린 일을 어찌 외상값으로만 따지느냐. 설연은 노파의 분노를 들으며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자신이 너무 큰 기대를 한 것인지 주막집 여인이 괜히 출세한 선비에게 마음을 걸었던 것인지 밤새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그러나 박노파의 말은 달랐습니다. 잘못은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부끄러워한 사람에게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설연은 장부를 다시 꺼냈습니다. 박노파는 그 장부를 보고 물었습니다. 그걸로 무엇을 하려 하느냐? 설연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돈을 받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가 저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기 전에 지난 세월이 있었다는 것을 남기려 합니다. 노파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설연의 얼굴에는 분노보다 슬픔이 많았고 슬픔보다 더 깊은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박노파는 낮게 말했습니다. 장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사람들은 주막집 여인의 장부라 하면 돈을 더 받으려 꾸민 것이라 말할지도 모른다. 설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증인이 필요합니다. 윤재가 이곳에서 공부하던 것을 본 사람들, 그가 아팠던 밤을 기억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가 직접 쓴 약속문을 확인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설연은 주막에 오래 드나든 사람들을 하나둘 찾아갔습니다. 장터의 떡장수는 윤재가 설연에게 종이를 받아 밤새 글을 쓰던 모습을 기억했습니다. 집신 장수는 윤재가 한양으로 떠나던 날 설연이 손질한 도포를 입고 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약방 주인은 설연이 윤재의 열병 때문에 약을 지어갔던 일을 장부에서 찾아주었습니다.
박노파는 무엇보다 중요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윤재가 비오는 밤 주막 문턱에 쓰러진 날부터 설연이 그를 어떻게 먹이고 재웠는지 모두 보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쉽게 나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급제한 선비와 정진사 집안을 상대로 말을 보태는 일은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떤 이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주모, 그 일은 그냥 있는 것이 어떻겠소? 출세한 사람과 다투어 좋을 것이 있겠소? 설연은 대답했습니다. 다투려는 것이 아닙니다. 잊히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사이 정진사의 집안에서는 혼례 이야기가 빠르게 오갔습니다. 윤재는 정진사의 사랑방에 드나들며 예를 갖추었고 고을 사람들은 그를 장래가 밝은 사위감이라 칭찬했습니다. 정진사는 윤재를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도 과거에 급제했으니 앞으로 큰 인물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는 체면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혼인을 앞둔 집안에 잡음이 생기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어느 날 정진사는 윤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터 주막집 여인과 무슨 사연이 있다는 말이 들리더군. 윤재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곧 웃었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예전에 공부하러 다닐 때 잠시 머문 주막입니다. 주막 주인이 외상값을 조금 과하게 말하는 모양입니다. 정진사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외상값이라. 윤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그 정도 일입니다. 정진사의 딸 정소유는 그 말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녀는 예법을 중시하는 집안에서 자랐지만 마음이 아주 차가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윤재가 훌륭한 글재주를 가졌다는 말은 들었지만 장터 주막집 여인을 두고 떠도는 소문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느 날 소유는 시녀를 보내 조용히 알아보게 했습니다. 주막집 여인이 정말 외상값 때문에 소란을 피우는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사연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시녀는 장터에 다녀와 말했습니다. 아가씨, 사람들 말이 조금 다릅니다. 어떤 이는 주막집 여인이 욕심을 낸다 하지만 오래된 손님들은 그 선비가 그 주막에서 오래 먹고 자며 공부했다고 합니다. 또 그 여인이 약도 지어주고 종이와 먹도 사주었다고 합니다. 소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의 됨됨이는 어려울 때 받은 은혜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알 수 있는 법입니다. 소문이 커지자 윤재는 다시 설연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낮이었습니다. 그는 주막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뒤뜰에서 설연을 불렀습니다. 얼굴에는 초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대가 장터 사람들을 찾아다닌다 들었소. 설연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실을 아는 분들께 사실을 물었을 뿐입니다. 윤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사실이라는 것이 내 앞길을 막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오. 설연은 말했다. 나으리의 앞길을 막는 것은 제가 아니라 나으리께서 지우려는 지난날입니다. 윤재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말하시오. 원하는 만큼은 아니어도 마련하겠소. 단 장부와 약속문은 내게 넘기시오. 설연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윤재가 두려워하는 것이 돈이 아니라 기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윤재는 더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장부가 남아있으면 오해가 생기오. 내가 그대에게 혼인을 약속한 것처럼 사람들이 말할 수 있어. 설연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으리는 혼인을 약속하지 않았으니 아무 책임도 없다는 뜻입니까? 윤재는 대답했습니다.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말이요. 그대는 주막집 여인이고 나는 이제 벼슬길에 들어선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까웠다는 말이 퍼지면 서로에게 좋지 않소. 설연은 그 말에 아주 오래 침묵했습니다. 가까웠다는 말이 부끄럽습니까? 윤재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설연은 장부를 품에서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낮게 말했습니다. 이 장부는 나으리께 드릴 수 없습니다. 나으리께서는 이미 제 마음을 지우려 하셨습니다.
이제 제 기억까지 가져가실 수는 없습니다. 윤재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약한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곁에는 아전들도 있었고 정진사의 집안도 있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심하시오. 세상은 그대 편을 들어주지 않을 수 있소. 주막집 여인이 출세한 선비를 붙잡으려 한다는 말이 돌면 그대가 더 상처받을 것이오. 서련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미 상처받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제 상처가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려는 것입니다. 윤재는 답답한 듯 손을 뻗었습니다. 장부를 주시오. 서련이 뒤로 물러서자 윤재의 손끝이 그녀의 소매를 스치며 장부 끝을 잡았습니다. 잠시 실랑이가 벌어졌고 장부 사이에 끼워두었던 윤재의 첫 편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편지 봉투 한쪽이 찢어졌습니다. 서련은 급히 그것을 주었습니다. 윤재는 그제야 자신이 너무 멀리 왔다는 것을 깨달은 듯 얼굴을 굳혔습니다. 그 장면을 박노파가 보았습니다. 노파는 뒤뜰 입구에 서서 매섭게 말했습니다. 선비 나으리 그를 배운 손이 은혜의 장부를 빼앗는 데 쓰이오. 윤재는 놀라 뒤돌아보았습니다. 박노파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나는 내가 비에 젖어 이 집 문턱에 쓰러진 나를 보았다. 나는 서련이가 내 젖은 옷을 말리고 국밥을 먹이고 방을 내주던 것도 보았다. 내가 열에 들떠 죽을 것처럼 앓던 밤 저 아이가 약탕기 앞에서 졸지도 못하고 앉아있던 것도 보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장부를 달라 하느냐. 윤재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노파께서 오해하셨습니다. 박노파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오해라. 배고플 때 받은 밥은 은혜이고 출세한 뒤 남은 기록은 오해가 되는 것이냐? 윤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뜻밖의 손님이 서련의 주막을 찾아왔습니다. 정소윤이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하지 않지만 단정한 한복을 입고 시녀 하나만 데리고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서련은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양반과 규수가 주막집 안으로 직접 들어오는 일은 흔치 않았습니다. 소유는 예를 갖추어 인사했습니다. 제가 무례하게 찾아온 것이라면 용서하십시오. 저는 강윤재 나리와 혼인 이야기가 오가는 정진사의 딸 소윤이라 합니다. 주막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서련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소유는 그녀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듣고 싶은 것이 있어 왔습니다. 사람들은 서련이 윤재나리를 붙잡으려 한다고도 하고 윤재나리는 그저 외상값 문제라 합니다. 어느 쪽이 진실입니까? 서련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서련은 소윤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그리고 장부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이것은 외상 장부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술값 장부는 아닙니다. 윤재나리가 이곳에서 먹고 자며 공부하던 날들이 적혀 있습니다. 소유는 장부를 넘겨보았습니다. 글자는 서련의 손글씨였고 날짜와 품목은 꼼꼼했습니다. 밥, 방, 종이, 먹, 약.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윤재의 손글씨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급제하면 반드시 돌아와 은혜를 갚겠다. 서련을 잊지 않겠다. 소유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서련은 말했다. 저는 혼인을 요구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가 저와 혼인하겠다고 문서로 약속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그가 제게 받은 은혜를 주막의 장사였을 뿐이라 말하고 저를 외상값을 부풀리는 여인으로 만들려 하니 그것만은 바로잡고 싶습니다. 소윤의 얼굴이 무거워졌습니다. 소유는 장부를 덮고 말했습니다. 저는 양반가에서 자라 체면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체면이 은혜를 지우는 데 쓰인다면 그것은 예가 아니라 허울일 것입니다. 서련은 뜻밖의 말에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소유는 이어 말했습니다. 윤재나리가 가난했던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을 살린 사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설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소윤을 미워해야 할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여인은 윤재의 혼인 상대이기 전에 진실을 보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소윤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일을 현감 앞에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설연은 놀랐습니다. 소윤은 말했다. 제 집안도 이 일을 알아야 합니다. 혼인할 사람이 어떤 은혜를 어떻게 대하는지 모른 채 혼인할 수는 없습니다. 소윤은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 정진사에게 장부와 약속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처음에 정진사는 크게 불쾌했습니다. 혼인을 앞두고 이런 소문을 끌어들이는 것은 집안 망신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소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망신은 소문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소문이 사실인데도 덮으려 할 때 생깁니다. 정진사는 딸의 말에 침묵했습니다. 결국 그는 고을 현감에게 조용히 사실 확인을 청했습니다. 이 현감은 처음에는 난감해했습니다. 남녀 사이의 정과 외상값 문제가 관아까지 올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장부와 약속문, 여러 증인의 말이 있다는 것을 듣고 생각을 달리했습니다. 단순한 치정 문제가 아니라 출세한 선비가 자신의 은혜를 부정하고 약한 여인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려 한 문제일 수 있었습니다. 이 현감은 양쪽을 관아로 부르라 명했습니다. 관아에 출석하라는 말이 전해지자 윤재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정진사의 집을 찾아가 해명하려 했지만 정소윤은 그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정진사도 차갑게 말했습니다. 관아에서 사실을 밝히게. 만일 주막집 여인이 거짓을 말한 것이라면 그 또한 죄가 되겠지만 자네가 은혜를 외상값으로 낮추어 말한 것이라면 그 역시 가벼운 일이 아닐세. 윤재는 처음으로 자신이 몰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과거 급제로 얻은 새 이름과 체면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 아래에는 설연의 장부가 있었습니다. 관아에 나가는 날 아침 설연은 낡은 장부와 찢어진 편지, 윤재가 직접 쓴 약속문을 품에 넣었습니다. 박노파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떨지 마라. 오늘은 내가 매달리러 가는 날이 아니다. 내가 지워지지 않으러 가는 날이다. 설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관아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관아에 사람들이 모인 아침 고을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장터에서 떠들던 사람들도 그날만큼은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과거에 급제한 선비와 주막집 여인의 일이 관아까지 올라갔다는 소문은 이미 퍼질 대로 퍼져 있었습니다. 이현감은 동원에 앉아 양쪽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이 일을 가볍게 보려 했습니다. 남녀 사이의 정과 외상값이 뒤섞인 시끄러운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장부와 약속문, 증인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사람의 출세에는 축하가 따르지만 그 출세가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면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잠시 뒤 설연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화려하게 꾸미지 않았습니다. 깨끗하게 빤 저고리와 짙은 치마, 그리고 품에 낡은 장부 한 권을 안고 있었습니다. 윤재는 그보다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는 단정한 도포를 입고 있었지만 얼굴빛은 좋지 않았습니다. 과거 급제자의 당당함은 남아 있었으나 눈빛에는 불안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정진사와 정소윤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정진사는 굳은 얼굴이었고 소윤은 말없이 설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박노파는 증인으로 불려와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현감은 모두가 자리에 앉자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혼인을 강제로 정하거나 남녀의 사사로운 정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부정하고 그 과정에서 거짓과 모욕이 있었는지 밝히는 자리다. 윤재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설연은 장부를 두 손으로 받쳐들었습니다. 그녀는 떨고 있었지만 고개는 숙이지 않았습니다. 이현감이 먼저 설연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 장부로 무엇을 말하려 하느냐?
서련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돈을 받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저 사람과 혼인을 약속했다고 우기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저 사람이 가난하던 시절 이 주막에서 먹고 자며 공부했고 제가 그를 돕던 세월이 있었으며 그가 그것을 단순한 장사였다고 낮춰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려 합니다. 이현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부를 내보아라. 서련은 낡은 장부를 펼쳤습니다. 종이는 오래되어 누렇게 변했고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날짜와 품목이 꼼꼼히 적혀 있었습니다. 밥, 국, 방, 종이, 먹, 약, 길 떠날 때의 음식. 글자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세월은 분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이현감은 장부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단순한 외상 기록이라기에는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술값보다 밥과 방, 종이와 먹, 약값이 더 많았습니다. 한두 번 지나가던 손님의 기록이 아니라 오랜 기간 한 사람이 살아남고 공부하도록 이어진 흔적이었습니다. 이현감은 윤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기록이 거짓이냐? 윤재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일부는 맞습니다. 제가 그 주막에 머물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막의 장사였고 외상이라면 제가 갚으면 될 일입니다. 서련은 눈을 감았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다시 들어도 아팠습니다. 이현감은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약값과 종이값, 먹값도 모두 장사였느냐? 윤재는 대답을 고르려 했습니다. 주막집 여인이 호의를 보탠 일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것을 제가 모두 청한 것은 아닙니다. 그때 박노파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현감날이 늙은 것이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현감이 허락하자 박노파는 윤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 선비가 처음 주막에 온 날을 기억합니다. 비에 젖어 문턱에 쓰러졌고 밥값도 없다고 했습니다. 서련이는 그를 내치지 않고 국밥을 먹이고 방을 내주었습니다. 그 뒤로 저 선비는 그 주막에서 오래 공부했습니다. 종이가 없어 글을 못 쓰면 서련이가 사다 주었고 열병으로 누웠을 때는 밤새 약을 다렸습니다. 박노파의 목소리는 늙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윤재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노파는 이어 말했습니다. 저 아이가 혼인을 달라 떼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구해준 손을 장사꾼의 손으로만 낮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에 관아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다음으로 약방 주인이 나왔습니다. 그는 장부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몇 해 전 강윤재 선비가 열병으로 앓았을 때 서련이가 제 약방에서 약을 지어간 기록이 있습니다. 돈은 그 자리에서 다 내지 못했고 며칠 뒤 주막 장사로 조금씩 갚았습니다. 이현감은 기록을 받아 살폈습니다. 약방 주인은 이어 말했습니다. 그때 서련이는 선비가 밤새 기침한다며 좋은 약재를 조금이라도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선비가 서련이의 친척인 줄 알았습니다. 주막 손님 하나에게 보통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으니까요. 윤재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말하려 했지만 이현감이 손을 들어막았습니다. 증언은 더 들어보겠다. 서련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들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 하나씩 되살아나는 것이 이상하게 부끄럽기도 하고 아프기도 했습니다. 떡장수와 집신장수도 증언했습니다. 떡장수는 윤재가 밤늦게까지 주막 한쪽에서 글을 읽던 모습을 여러 번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서련이가 손님이 남긴 떡을 몰래 데워주며 공부하는 선비가 굶으면 글도 못 읽는다고 말한 일도 기억했습니다. 집신 장수는 윤재가 한양으로 떠나던 날 서련이 손질한 도포와 음식 꾸러미를 들고 갔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선비가 떠나며 분명 말했습니다. 급제하면 제일 먼저 돌아오겠다고. 내가 두 귀로 들었습니다. 윤재는 급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떠날 때 고맙다는 뜻으로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큰 약속처럼 만드는 것은 지나칩니다. 이현감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출세하면 지워도 되는 말이냐? 윤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서련은 장부의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이현감이 그 장을 받아들자 관아안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거기에는 윤재의 손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과거에 급제하면 반드시 돌아와 은혜를 갚겠다. 서련을 잊지 않겠다. 이현감은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윤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진사는 눈썹을 찌푸렸고 정소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현감은 윤재에게 물었습니다. 이 글씨가 내 것이냐? 윤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의 글씨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낮게 대답했습니다. 제 글씨입니다. 다만 그때는 병중이었고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쓴 말일 뿐입니다. 서련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쓴 말이면 출세한 뒤에도 감사한 마음으로 읽어야 하지 않습니까? 윤재는 다급해졌습니다. 저는 은혜를 부정한 적 없습니다. 다만 서련이 이 일을 지나치게 크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정진사 댁과 혼인 이야기가 오가는 것을 알고 장부를 앞세워 제 처지를 곤란하게 한 것입니다. 서련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자신이 살리려 했던 사람, 믿고 싶었던 사람, 이름을 불러주어 마음을 흔들었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을 계산 많은 여인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현감은 서련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이 혼인을 깨려는 마음으로 이 일을 벌였느냐? 서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혼인을 깨트릴 힘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다만 저 사람이 저를 외상값을 부풀리는 주막집 여인으로 만들었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바란 것은 혼인이 아니라 제가 베푼 세월이 거짓이 아니라는 인정입니다. 그때 정소윤이 조용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현감날이 저도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정진사는 놀라 딸을 바라보았지만 소윤은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습니다. 그녀는 윤재를 향해 말했습니다. 저는 가난했던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형편에서 그를 놓지 않은 사람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어려웠을 때 도와준 사람을 부끄러워하고 그 은혜를 외상값이라 낮추며 자신에게 불리해지자 상대를 욕심 많은 사람으로 몰아가는 사람과는 혼인할 수 없습니다. 윤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소유는 이어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본 것은 주막집 여인의 무례가 아니라 선비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변할 수 있는지입니다. 정진사는 딸의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집안 체면은 이미 흔들렸지만 더 큰 체면은 진실 앞에서 도망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정진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강윤재, 자네의 글재주는 높을지 모르나 글을 읽은 사람의 도리는 그보다 먼저여야 하네. 자네가 가난했던 것은 흠이 아니네. 그러나 자네가 그 가난한 시절을 함께 견딘 사람을 흠으로 여긴 것은 큰 흠이네. 윤재는 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사어른, 소인이 경솔했습니다. 정진사는 손을 저었습니다. 경솔함은 말실수에 붙이는 말일세. 자네는 여러 번 기회가 있었네. 고맙다고 말할 기회, 사실을 인정할 기회, 장부를 빼앗으려 하지 않을 기회. 그러나 자네는 매번 체면을 택했네. 정진사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혼인은 없던 일로 하겠다. 그 말이 떨어지자 관아 안에 낮은 탄식이 흘렀습니다. 윤재는 비틀거렸습니다. 그가 지키려던 출세의 길이 바로 그가 버린 은혜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현감은 윤재를 엄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과거에 급제한 것은 나라가 내 글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글을 안다고 해서 사람이 저절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내가 받은 밥을 밥으로만 보고 약을 약값으로만 보고
밤새 지킨 마음을 수고비로만 보았다면 너는 글은 배웠으나 은혜는 배우지 못한 것이다. 윤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현감은 이어 말했습니다. 설연이 혼인을 요구하지 않았고 재물을 부풀려 빼앗으려 한 증거도 없다. 오히려 내가 기록을 넘기라 압박하고 지난 일을 외상값 문제로 낮추어 말한 정황이 있다. 이 일은 법으로 큰 형벌을 내릴 사안은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고을의 공적 자리에서 내 잘못은 분명히 꾸짖어야 한다.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모욕하면 사람들의 신뢰를 잃는 법이다. 이현감은 설연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실제 외상값을 받고자 한다면 계산하게 하겠다. 설연은 잠시 장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날짜와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돈은 받겠습니다. 그것은 주막의 장사였으니까요. 그러나 밤새 약을 달인 마음과 굶주린 사람을 내치지 않은 마음은 돈으로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 자리에서 한 가지는 남겨주십시오. 강윤재가 이 주막에서 도움을 받았고 그것을 부정하려 했다는 사실을 기록해 주십시오. 이현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다. 외상값은 실제 기록에 따라 정리하게 하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의 기록이다. 설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가 원한 것은 윤재의 몰락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세월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확인이었습니다. 윤재는 그날 이후 고을에서 예전 같은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과거 급제자의 이름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볼 때마다 주막 장부를 떠올렸습니다. 누군가는 말했다. 글은 잘했는지 몰라도 은혜 갚는 글은 배우지 못했구먼. 정진사 집안과의 혼인은 깨졌고 다른 양반가들도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한양으로 돌아가도 소문은 뒤따랐습니다. 관복은 사람의 몸을 높여 보이게 할 수 있지만 한 번 잃은 신뢰를 가려주지는 못했습니다. 윤재는 뒤늦게 설연에게 사과하려 했지만 설연은 그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박노파에게 말했습니다. 사과가 늦은 것이 아닙니다. 사과가 자신을 살리기 위한 것이 되었기에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박노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내가 정말 장부를 덮었구나. 설연은 주막을 계속 운영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구경하듯 찾아왔습니다. 관아 일의 주인공을 보려는 호기심도 있었고 윤재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설연은 누구에게도 윤재를 험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는 사람에게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나간 일입니다. 다만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뜻으로 남았으면 합니다.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주막집 여인이라 낮춰보던 시선 속에 조금씩 존중이 섞였습니다. 설연은 주막을 더 정갈하게 꾸몄습니다. 장부도 예전처럼 꼼꼼히 적었습니다. 다만 장부의 첫 장에는 작은 문장을 새로 적어두었습니다. 돈은 갚으면 끝나지만 은혜는 기억해야 끝난다. 그 문장은 손님들 사이에서 오래 회자되었습니다. 정소윤은 윤재와의 혼인을 거절한 뒤 한동안 집안 어른들의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혼인은 집안의 일이기도 하지만 평생 함께 살아갈 사람의 마음을 보는 일입니다. 은혜를 부끄러워하는 사람과는 예를 논할 수 없습니다. 정진사는 처음에는 딸의 단호함을 부담스러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판단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설연의 주막에 사람을 보내 조용히 쌀 한 섬을 전하려 했습니다. 설연은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전했습니다. 진실을 봐주신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말에 정진사는 오래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체면을 지키려던 마음이 얼마나 진실을 가릴 뻔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후 그는 고을에서 혼담을 볼 때 집안보다 사람의 행실을 더 살피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저녁 박노파는 주막 마루에 앉아 막걸리 한 사발을 앞에 두고 말했습니다. 서련아, 이번 일로 무엇을 배웠느냐? 서련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돕는 일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만 도움을 주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까지 제 뜻대로 될 거라 믿지는 않으려 합니다. 박노파는 만족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래, 그것이면 됐다.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마음을 다하되 자기 삶까지 저당 잡히면 안 된다. 서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윤재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이 사라진 자리에 허전함이 있었지만 그 허전함은 점차 평온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막의 아궁이는 여전히 따뜻했고 비 오는 밤이면 여전히 나그네들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련은 여전히 국밥을 끓였습니다. 다만 이제는 자신의 마음도 함께 지킬 줄 알게 되었습니다. 몇 달 뒤 한양에서 윤재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봉투에는 익숙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련은 한참 바라보다가 편지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과의 말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소. 그대의 은혜를 부끄러워한 것이 아니라 내 가난했던 모습을 부끄러워했소. 그러다 그대까지 함께 지우려 했소. 용서를 빌고 싶소. 서련은 편지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무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편지가 더 이상 그녀의 삶을 흔들 수 없게 되었을 뿐입니다. 서련은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장부의 마지막 장에 윤재의 첫 약속문과 그 뒤늦은 편지를 함께 넣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기다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때 자신이 진심으로 사람을 도왔고 그 진심을 끝내 스스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조선시대 과거제와 선비의 출세 구조, 주막과 장터 여성의 생계, 은혜와 의리의 윤리 신분과 혼인 문제, 그리고 장부와 약속문이 진실을 밝히는 증거가 되는 과정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역사 감성 스토리텔링입니다. 이야기 속 인물과 사건은 몰입을 위해 각색되었지만 그 안에는 중요한 역사문화적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조선 사회에서 과거 급제는 개인과 가문의 운명을 바꾸는 강력한 통로였고 그만큼 출세한 사람의 처신과 도덕성도 중요한 평가 대상이었습니다. 또한 주막은 단순한 술집이 아니라 길 위에 사람들이 쉬고 먹고 자고 소식을 주고받던 생활 공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서련의 장부는 돈을 계산하는 물건이면서 동시에 잊힌 은혜와 지워진 시간을 증명하는 기록입니다. 은혜를 갚는다는 것은 꼭 큰 재물을 돌려주는 일이 아니라 도움받은 시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훗날 사람들은 서련의 주막을 그냥 술 파는 집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비 오는 밤에도 문을 닫지 않는 집, 굶주린 사람에게 먼저 따뜻한 국을 내주는 집, 그리고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집이라 불렀습니다. 서련은 더 이상 윤재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끔 젊은 선비들이 주막에 들러 외상으로 밥을 청하면 그녀는 장부를 펴고 분명히 적었습니다. 밥 한 그릇, 방 한 칸,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마음 하나. 누군가는 그 말을 듣고 웃었고 누군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도 장터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출세한 선비의 관복은 오래 빛나지 못했지만 주막집 여인의 장부는 사람들에게 오래 남았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조선의 장터와 주막, 사람들의 은혜와 배신, 그리고 인과응보가 담긴 야담을 차분히 들려드리겠습니다.